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권을 피탈당한다. 결국 누구에게 의해서? 일본의 침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어떻게 일본에게 침략을 하나씩 당해가는지 보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침략을 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국 고종이나 대한제국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막을 그런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면서 여러분이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우리 국권을 피탈해 가는지를 한번 보면, 자, 우리 러시아로 아관파천 기억나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로 피신을 가버렸다. 그때 일본은 결국 누구와 전쟁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죠? 자, 청나라 이제 물리쳤지. 또 조선을 넘보는 바로 누구를 물리쳐야겠다? 러시아랑 싸워야 되겠다. 라고 일본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1904년 바로 이 러시아와 일본이 바로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러시아는 일종의 서양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양 세력을 일본이 공격한 이런 최초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결국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결국 이렇게 러일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일본은 러시아와 싸우려면 지도를 살짝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일본이 있는 거잖아. 이게 일본, 여기가 이제 조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청나라잖아. 청나라는 이미 서양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고 이 청나라로부터 바로 러시아가 바로 여기 연해주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조선은 내 땅이라고 지금 거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점점 영향력을 끼치니까 바로 이 일본이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럼 일본이 러시아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결국 군사적인 요충지들이 필요하겠죠. 뭐 병력을 잠깐 모아놨다가 보낸다든지 뭐 식량이나 무기 보급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러면 얘네가 봤을 때는 일본보다는 어디가 더 러시아 쪽이랑 가까운 거야?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강요하게 된다. 한일 의정서. 자, 들어놓으면 되겠어요. 한일 의정서라는 걸 먼저 맺는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일본이 조선 안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를 프리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땅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군사 기지를 만들고 요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정서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침략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근데 충격적인 게 선생님도 책을 읽다 알았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다고 했을 때 수많은 조선인들은 일본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만큼 요 서양인들이 더 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 일본은 그래도 동양인인 거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니네가 도와달라.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 프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이런 조약을 맺어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로는 부족한 거지. 그래서 1차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뭐 말이 협약이지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그런 협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요게 러일 전쟁 중에 바로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바로 맺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조선을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고문정치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고문정치라 해서 고문한다. 뭐
뭐 머리털 뽑고 손톱 뽑고 뭐 두들겨 패고 이런 고문이 아니라 여기서 고문은 뭘 말하냐면 일종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더 잘 아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제국이나 조선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까? 아니지. 철저히 자기 나라 중심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겠죠. 그다음 말이 고문이지 거의 뭐 명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서 보내온 조언자였기 때문에 이 고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뭔가 침략이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문들은 대한제국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의 이익과 조선을 침략해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외교적으로서는 어떤 고문을 데려오냐면 바로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스는 미국인이에요. 근데 당연히 조선의 대한제국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편 그리고 상당수 일본인들의 편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외교에선 스티븐스라고 하는 고문이 바로 일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그런 외교적인 행동들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우리나라 사람들 나중에 이 스티븐스를 미국에 돌아가 있는 이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선 나쁜 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장인환 그 다음 전명훈 요 사람들이 바로 이 스티븐스를 총으로 쏴서 저격하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1908년에 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것들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고문 정치다. 그 다음 또 하나 경제적인 침략을 해온다. 돈으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지. 이때 바로 보낸 사람이 바로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인이야. 일본인을 경제 고문으로 보냈단 말이야. 무슨 짓을 하느냐?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한다. 화폐 정리 사업. 말이 화폐를 정리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조선의 경제를 일본에 속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사용하고 있던 이 백동화 조선의 화폐를 바로 뭘로 이용하라는 거야? 바로 일본 화폐인 일본 제1은행권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돈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고 화폐를 결국 누구의 화폐를 사용해라? 조선 사람들도 일본의 화폐를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이제부터는 일본 돈을 쓰래. 10엔, 100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얘들아 다 뭐가 되는 거야?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일본 돈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것을 주도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철저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결국 일본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근본위제. 우리 가보기역에서는 은본위제였잖아요. 이때 근본위제로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일본에게 유리하게. 그 다음 우리나라가 화폐를 만들던 전환국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화폐를 만들던 이 전환국도 없애버리는 거야. 왜? 이제는 일본의 은행인 제1은행이 만든 화폐, 일본 화폐만 사용해야 돼. 조선 니네 거 화폐 없애. 이게 무슨 고문정치고 이게 무슨 조언이 이게 그치? 완전히 침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을 근데 제대로 막지 못했다. 원래 대놓고 처음부터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외교적이나 경제, 돈 이런 것들부터 서서히 빼앗아 가면서 침략을 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들이 왜 처음부터 갑자기 점령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발이 더 심할 수도 있고 주변 나라들도 니네가 왜 조선 함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침략을 해 들어온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나요? 좋아요. 그 다음 계속 국권을 이렇게 뺏어옵니다. 자, 물론 고종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고종이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은 당연히 이미 서양 세력이나 일본은 근대적인 개혁을 했고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었잖아. 군사력도 훨씬 강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침략을 막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보고자 했어. 그래서 굉장히 공들였던 게 미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도 가장 서양 중에선 미국이랑 가장 먼저 맺었다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고종이 워싱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미국 공사관도 만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게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일본의 침략을 막아줄 것이라 좀 기대한 것 같아. 하지만 이미 서양의 열강들은 이런 일본의 침략들을 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기로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건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말 그대로 밀약, 비밀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이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몰래 해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종을 미국이 도와줄 리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영일동맹이니까 영국은 누구 편을 들겠다? 일본 편을 들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강화 조약. 결국 이 러일 전쟁에서 바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배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맺은 이 조약에서 당연히 러시아가 전쟁에서 졌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는 조선 대한제국을 도와주지 않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하겠다는 것을 이미 다 약속을 해놓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와 경제적으로 서서히 침략을 시작해와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가시였던 청나라, 청일전쟁에서 물리쳐서 조선에서 쫓아냈어. 그 다음 러시아, 러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이기면서 러시아도 쫓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우리 거야. 왜? 미국하고도 협약 맺어놨지, 영국이랑 맺어놨지,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겼지.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우리나라를 권한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1차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제2차 한일협약. 말이 한일협약이지 완전히 이거는 나라를 송두리째 협박해서 빼앗아 가는 것이죠. 자, 이 제2차 한일협약을 바로 중요해. 별표 3개.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연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 1900 몇 년? 5년 있었던 을사늑약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을사늑약하면 바로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빼앗아 간다? 바로 이 외교권을 빼앗아 간다. 외교권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나라와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외교권이잖아. 우리의 조선 대한민국 제국의 입장에서 대한제국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이걸 일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냔 말이야. 그럼 우리의 이야기는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야. 일본이 원하는 말만 되지. 이 한일 협약의 내용을 보면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며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이 다음에 일본국 정부의 중개 없이는
타국과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개해야만 다른 나라와 약속이나 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미 이 을사늑약에서 외교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조선은 거의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바로 누구를 보내냐면 이제 대놓고 거의 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바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통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야. 총책임자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 조선의 침략에 가장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와서 이제 조선에서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통감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많은 것들을 굉장히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만히 볼 수만은 없었겠죠. 이 을사늑약에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 민영환이라고 하는 대신은 이 일을 막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 자결을 했다. 이거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결을 하였다. 그 다음에 신문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 이게 시일야 방성대곡은 이날을 몽노와 통곡하다 라는 제목의 논설문을 실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그 다음에 이걸 막지 못한 신하들을 비판하는 글을 횡성신문에 실었다. 황성신문이구나. 황성신문에 실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을사늑약과 관련된 것이다. 옛날에는 을사조약이라고 했는데 늑약이라는 것이 강제로 빼앗아갔다, 동의가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을사늑약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근데 이 장지연이 나중에 친일파로 변한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나중에 그거 알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자, 그 다음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안중근이죠. 안중근. 자, 안중근 하면 우리 그 영화 뮤지컬 영웅의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저격해야 한제요. 그 노래 있잖아. 그 노래에 보면 요 과정이 굉장히 잘 나와. 뭐 제일은행권 화폐를 뭐 마음대로 뭐 사용하게 한 죄 이러면서 그 일본의 죄를 그 노래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하고 나면 그 노래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내용이 한번 정리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안중근은 마찬가지로 동양평화론.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평화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 조선은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근데 과연 일본이 우리 동양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치? 일종의 일본의 명분인 거지. 서양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이 조선을 근대적 국가로 만들어서 뭐 지켜주겠다. 말이 됩니까? 지네가 뭔데? 그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그냥 변명이고 뭐 명분이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안중근이 바로 나중에 이 초대 통감이었던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죠. 그게 바로 190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 을사늑약 이후에 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의병을 을사년에 일어났다 해서 을사의병이다 라고 부릅니다. 양반 출신의 의병장으로는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의병장은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을사늑약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있을 순 없잖아요.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뭘 보내냐면 고종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무슨 특사? 헤이그 특사. 이 헤이그 특사로 보낸 사람이 이준, 이상설, 그다음에 이위종. 요 세 사람을 헤이그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그 세계 무슨 회의였나?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 특사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 비행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기차를 타고 막 중국, 러시아 뭐 거쳐가지고 헤이그 네덜란드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이미 외교권을 빼앗긴 뒤였기 때문에 회의장에 다른 나라들이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왜 들여보내주지 않았겠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미 서양의 나라들은 일본의 편이었던 것이죠. 헤이그 특사 결국 제대로 되지 않았다. 회의장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결국 이거를 헤이그 특사를 고종이 일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보냈다. 그래서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이유로 바로 나중에 고종을 퇴위시켜 버립니다. 고종 황제 퇴위. 고종의 아들이었던 이제 순종을 그 다음 즉위시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보면 기억나죠? 다 왕을 지네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 맞아? 이성계도 그랬잖아. 왕 다 뭐 우왕 폐위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왕 올리잖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고종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 순종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조선은 이제 뭐 일본에 의해서 왕도 바뀔 정도로 거의 나라를 다 빼앗긴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907년 결국 한일 신협약. 뭐 말이 한일 신협약이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미 7조약으로 더 많이 부르는데 이게 이제 1907년. 그러니까 1905년에 외교권 빼앗기고 1907년에는 이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통해서 고종 강제 퇴위. 그 다음에 통감 플러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군대를 해산시켜 버린다. 이제 대한제국 군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군대 해산이야. 그래서 이 수많은 군인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의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군대가 해산돼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차관 정치. 이건 뭐 통감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각 부의 일본인들 한 명씩 다 보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 부서가 뭐 일본인이 뭐 말이 차관이 일본인이지 위에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는 건데 일본인 차관이 왔어. 네 맘대로 하겠어? 못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돼서 차관 정치를 결국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통감의 권한은 더 높아진다. 뭐 이제 뭐 나라 빼앗기기 직전인 거죠. 됐죠? 그래서 군대가 해산되고 나면서 바로 요 사건에서 이 정미년에 일어났다 해서 이제 정미의병. 이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년에 정미의병으로 많이 들어가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게 된다.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결국 최종적으로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10년 8월 29일 결국에는 경술국치 1910년에 완전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알겠나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강제 병합하고 대한제국의 국권이 강탈되면서 대한제국은 조선은 이제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린다. 됐죠? 이렇게 원피탈 과정을 공부해봤네요. 자,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러일 전쟁 중 일본은 한국 내 군사적 요충지 사용을 허용한 한일 뭐가 채택되었다? 한일 의정서.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본은 대한제국과 제1차 한일 협약. 맞아. 제1차 한일 협약.
체결하고 메가타와 스티븐스를 고문으로 파견했다. 그래서 고문 정치다. 스티븐스 외교, 스티븐스 경제, 메가타.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고문이야. 조언을 해주긴 뭘 조언을 해줘. 침략을 한 거나 다름없지. 일본은 제2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 뭐라고 불러? 을사늑약. 1905년 중요해.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에 뭘 빼앗아? 외교권 빼앗고 바로 통감부를 설치했다. 조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장지현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비판하는 시리아 방성대국을 무슨 신문? 황성신문. 그 다음에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자결한 대신은 민영환. 그 다음 장인환과 전명훈이죠. 장인환과 전명훈은 이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저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1909년 누구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은 바로 안중근.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친일파들 또 5명 이름만 적어놓자. 이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5명의 대신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친일파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친일파.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침략에 앞장선 인간들입니다. 빨간색으로 적을 거야 나는. 친일파들이니까. 대표적인 인물 누구야? 바로 이완용이지. 친일의 대명사 이완용. 학부 대신. 그 다음에 내부 대신 이지용. 이런 친일파들의 이름은 기억해 놓자. 그 다음 외부 대신 박재순.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그 다음 군부 대신 이근택. 그 다음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얘네는 일본들의 귀족 자기 받고 많은 돈과 많은 토지를 받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도 아마 그런 재산들 물려받아서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뭐 안중근이나 신도석 같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막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더 잘 살고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친일파의 후손들이 더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지 역사라는 게 참 재미가 있어. 어쨌든 이렇게 일본의 침략 과정 반드시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을사늑약하고 뭐 정미, 칠조약 이 정도나 배웠을 거야 군대에서. 근데 이제 뭐 통감부라든지 고문정치 뭐 이런 것들 한일 의정서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를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쭉 봐주고 마찬가지로 복습을 해주면 돼요. 뭐 다 외울 수는 없겠지. 한 번에 어떻게 외워. 선생님도 이거 여러 번 공부해서 외운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좀 이렇게 흐름으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건데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의 순서들을 좀 생각하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우면 절대 못 외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